듣보들과 함께 영화를 통해 교양을 넓힙니다. 듣고 보는 듣보 영화 지금 시작합니다. Let's go.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저는 시에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달달 보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가지 언니입니다. 네, 날씨가 엄청 추웠다가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어요. 네, 저희 듣보들이 엄청 추웠던 지난 겨울 동안에 저희 지인이 있는 제주도에 방문을 했었잖아요. 네. 저희가 갔을 때가 내륙 지역도 눈이 굉장히 많이 오긴 했었는데 제주도 날씨가 변화무쌍했죠. 그렇죠.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벌써 한 달 지났어요. 그렇게 지났나요? 네. 한 달 지난 컨텐츠를 오늘 하시겠다고 하셔서 네, 기억이 좀 가물가물했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컨텐츠 편 어떤 거죠? 네, 오늘 컨텐츠 편은요. 저희가 그때 제주도에 갔을 때 이제 빛의 벙커 전시관에 방문을 했었는데 빛의 벙커에서 전시를 함께 했던 마르크 샤갈과 이발종의 전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이 전시가 3월 3일자로 마무리는 됐더라고요. 그래요? 네. 이제 샤갈이랑 이왈종은 넘어가고 다른 게 전시가 된다는 거죠. 네, 근데 다음 전시에도 네. 이활종은 또 같이 아.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마르크 샤갈전이 자주는 아니어도 다른 화가들처럼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전시가 이제 진행되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혹시 관심이 생기신 분들은 다음 전시가 어디서 또 진행될지 기다려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저희 듣보들도 이분 전시를 봤으니까 네. 마르크 샤갈과 이활종을 더 잘 기억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번 콘텐츠 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아, 좋아요. 네, 제가 간략하게 빛의 벙커를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빛의 벙커는 디지털 미디어 아트 박물관으로 알려진 제주도 서귀포시 성산읍 서성일로 1168번지 89-17번지에 저기요. 위치해 있습니다. TMI. 그래서 제주도의 이제 유명한 관광지 중에 한 곳이고요. 전시 장소가 옛 국가기관이 해적 광케이블을 보관하던 통신 시설로 사용했던 오래된 벙커였는데 이제 그 장소가 리모델링을 거쳐서 몰입형 예술 전시관으로 다시 태어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예술이 기술과 만나고 또 미술이 음악과 융합해서 문화 재생 컨셉의 프로젝트로 그동안 시각에만 제한되어 있던 예술을 기술과 결합하고 또 미술과 음악으로 융합해서 다양한 감각으로 몰입해 볼 수 있는 색다른 현시의 전시관입니다. 네. 저희 예전에 제주도 3, 4년 전에 갔을 때 그때도 빛의 벙커 네, 맞아요. 맞죠? 갔었죠. 그때는 모네였나요? 그랬던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두 그래서 번째네요. 그래서 이번. 그렇죠. 두 분은 다 2번 방문하셨던 건가요? 네. 네, 저는 사실 그때 네. 처음 제주도에서 빛의 벙커 갔을 때 네. 호는 아니었어가지고 서울에서 그 네. 어디죠? 어디 호텔 있는 데였는데 그 그 W 네. 호텔인가 거기서 했었었죠. 네, 거기서 가끔 네. 하던데 다른 작품들도 많이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네. 별로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가지 언니는 어땠어요? 맞아요. 저는 처음에 갔을 때 네. 멀미에 조금 시달렸어가지고 끝나고 나서 좀 머리가 많이 아팠던 기억이 마지막 기억이다 보니까는 네. 예, 끝이 그렇게 좋은 인상은 아니었어요. 네. 이 방송을 저희를 빛의 벙커로 안내해준 고은영 씨가 싫어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럼 이제 2번 정도 평균 방문을 했는데 네. 그러면 이제 방송을 듣고 빛의 벙커를 또 가보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제주도에서 빛의 벙커는 워낙 또 유명한 관광지다 보니까 다양한 자유로운 관점으로 나에게 빛의 벙커란 뭐 팁도 좋고요. 뭐 주의사항도 좋고 어떠셨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가지 언니에게 빛의 벙커란? 나에게 빛의 벙커란 듣보들과의 추억이 담긴 곳.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저희 네. 듣보들과 2번 방문이 저에게는 전체이기 때문에 좀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네. 일단 이 빛의 벙커의
장점은 많이 걷지 않고도 한 곳에서 다양한 작품을 즐길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강점인 것 같더라고요. 네. 보통 미술관이나 전시관 가면은 내가 직접 걸어서 하나하나 작품을 봐야 한다면 여기는 앉은 자리에서 비춰지는 것들을 그냥 관람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는 발품을 조금 덜 드릴 수 있다. 맞아요. 그런 게 좀 강점인 것 같고요. 네. 또 정해진 테마에 따라서 그림이 나열되고 거기에 음악이 함께 이제 막 곁들여지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술을 조금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도 그 의도나 감정을 훨씬 편하게 느낄 수 있고 예, 그래서 미술을 어려워하는 사람 또한 접근성이 좋게 좀 이용할 수 있다는 게 강점인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 전 이게 또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미술은 개인의 감정, 상황, 뭐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그림을 깊게 보고 싶은 사람은 그곳에 머무르거나 혹은 어떤 그림은 그냥 후다닥 지나가거나 이렇게 나만의 이 타이밍에 맞춰서 좀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네.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미디어 아트다 보니까는 주어진 대로만 봐야 된다라는 거 그게 조금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그리고 마치 좀 약간 답정너처럼 누군가 만든 테마를 그대로 관람해야 하니까 내가 해석할 여지가 조금 많이 줄어들 수 있겠다라는 게 조금 단점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관람했을 때 이 그림 좋다. 뭐 사진 한 장 찍어야지 좀 더 느끼고 싶다라고 하는데 휙 지나가 버리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저기 구석에 막 있어가지고 미처 못 봤던 그림들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좀 굉장히 아쉽게 다가왔었거든요. 네. 그리고 치명적인 단점이 또 하나가 있는데 기계적 결함에 의해서 그때 우리가 예, 그랬죠. 관람에 맞아요. 지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갔을 네. 때 딱 그랬잖아요. 맞아요. 거의 메인이라고 할 만큼 굉장히 큰 벽에 있는 그 빔이 결함이 생겨서 그림이 계속 머물러 있었잖아요. 거기가 난 그 메인이었어. 의도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의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너무 큰 벽이었어. 거기가 메인 벽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기계 결함이었는데 그분들의 조치는 뭐 그냥 보세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솔직히 한 30% 정도는 환불 받았어야 오,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굉장히 큰 그 정도의 결함, 벽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또 쉽게 넘어가다 보니 조금 네. 아쉬운 CS 부분도 좀 아쉬웠고요. 관리 부재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관람을 하는데 지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런 게 조금 단점이었다는 게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번에 갔을 때 하나 좋았던 건 네. 거울방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저번에 갔을 때는 없었는데 네. 근데 거기 누워서 천장을 이렇게 보면서 거울에 반사되는 그림들을 보니까 되게 몽환적인 느낌이 강했어요. 특히나 그림이 샤갈의 그림이었기 때문에 더 네. 그랬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전시를 관람하는 게 체험형이라는 게 그때 되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가볼만 하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멀미약 좀 드시고 가셔라. 취역한 분들은. 네. 네. 그럴 수 있죠. 네. 달달보름은 어땠어요? 저는 춥지만 감성 가득한 곳이다. 그래서 아까 뭐 가지 언니가 다 앞에서 설명을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따로 덧붙일 이야기는 없지만 저는 이거는 미술 전시랑은 완전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냥 미디어 아트라는 종합 예술의 또 다른 영역을 즐기는다고 생각하시고 가서 체험을 하셔야지 오히려 조금 다르게 바라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기성세대라는 게 미디어 아트 전시회에서 느껴지더라고요. 일단 온전히 즐기지 못해. 거기 이제 되게 스팟이 많잖아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스팟이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젊은 친구들은 거기서 이렇게 포즈를 잡고 예쁘게 사진을 찍는데 왜 찍지? 뒷짐 들고 걸어다니고 있고 맞아. 지금 보기도 바쁜데 왜 찍는 거지? 근데 약간 그런 친구들처럼 뭔가 즐기면서 쉼을 하면서 감상을 해야지 덜 어지러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너무 몰입해서 봤나 봐. 그러니까 어지러울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러니까 그 공간 자체가 사실 온전한 감상보다는 약간의 여유를 두고 즐기고 체험하면서 보는 그런 감상적인 포인트가 또 따로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나이가 먹어서 몰랐다.
라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 일단 저희가 갈 때마다 겨울이어서 추웠는지 모르겠지만 맞아요. 춥더라고요 그 맞아요. 안이. 네, 그 온도가 어떻게 유지가 돼야지 그게 조금 뭐 잘 영상이 잘 나오는 건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벙커라서 맞아요. 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좀 춥다라는 거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방석 같은 거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물론 미디어 아트라가 그 미술관과는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미술 작품을 감상을 할 땐 옆에 해설 같은 것도 있고 오디오 뭐 또 도슨트라든지 그런 것도 들으면서 오디오북. 보잖아요. 근데 네. 이거는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게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맞아요. 봤던 마르크 샤갈 같은 경우는 마르크 샤갈의 일대기가 처음부터 쭉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마르크 샤갈을 검색해서 그분이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쭉 내려가면서 읽으면서 보니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한 번에 체험할 수 없는 거는 좀 아쉬울 수는 있겠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만든 스토리텔링을 따라가는 재미는 또 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장단점으로 느껴지고요. 그리고 저는 어지러울 때 그냥 한 네. 곳에 앉아서 봤어요. 그러니까 좀 낫더라고요. 여러 군데를 한 번에 이렇게 쳐다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지러워서 그냥 한 곳에 앉아서 그 내 눈앞에서 바뀌는 그 이미지만 보고 있으면 어지러움은 좀 덜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근데 또 사진은 찍으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뭔가 약간 마달처럼 네, 예쁘게 나오는 포인트들이 있어요. 네. 위키드처럼 나올 때도 있지만 잘못 걸리면 위키드 된다. 네, 슈렉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얼굴에 좀 밝은 그림의 조명이 나올 때 사진을 찍으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오고요. 네,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저에게 빛의 벙커는 전시를 영화처럼 관람할 수 있었던 그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지 언니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음악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는데 그 공간에 있을 때마다 저는 그 작품들이랑 음악이 너무 매칭이 되게 적절해서 오히려 그 움직이는 전시에 몰입할 수 있게 더 도와줬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영화에서도 뭐 감정이 극대화되는 그런 순간에 음악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렇죠. 디지털 전시라고 이제 움직이는 전시고 또 한 작품 한 작품을 따로 감상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작품을 분해해가지고 벙커 안에 그 작가의 세계를 아예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적절한 음악이 더해지니까 확실히 정적인 기존의 전시와는 좀 전혀 다른 몰입감이 있었다. 그 가운데 저는 음악이 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서 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도 제가 여름에도 한 번 더 저는 3번을 갔었거든요. 가족이랑. 근데 여기가 여름에도 추워요. 아내가 에어컨을 많이 틀어놔가지고 여름에도 좀 추운 편입니다. 그리고 전시 특성상 대체로 많은 분들이 이제 한 자리에 바닥에 그냥 앉아서 보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엉덩이가 시렵다. 그거를 써놨는데. 그치. 여자는 냉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요.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깔고 앉을 무언가가 있으면 좋다라는 것도 저도 같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저도 좀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달달 보름이 이야기했던 일반 전시관은 어느 정도 설명이나 일대기가 쭉 써 있는데 저는 이번에 갈 때 되게 아무 생각 없이 해맑게 갔거든요. 그냥 샤갈이라는 사람의 전시가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있어는 왔으니까 이름은 아는데 제가 전혀 모르는 이제 화가더라고요. 근데 전혀 모르는 화가의 큰 세계를 아무 정보 없이 그냥 딱 그 안에 놓이니까 이거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저도 그 안에서 좀 많이 들어서 여기가 도슨트 프로그램 자체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을 맞추면 좋겠지만 여행을 하다 보면은 못 맞추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시를 갈 때 도슨트에 참여하지 않는다면은 어느 정도 그 화가의 뭐 성향이나 그런 일생을 간단하게라도 찾아보고 가시는 거를 좀 저도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또 더위를 식히러 가기 좋고 겨울에는 추위를 피해 가기 좋고 그래도 추워요. 따뜻하게 입고 눈비를 이제 피해 가기도 좋은 제주의 유명 여행지 빛의 벙커에 대한 이야기 저희가 좀 나눠봤고요. 아 그리고 저 하나 더 말할 거 있어요. 티켓 값이 생각보다 비싸요. 맞아. 왜 이렇게 비싸죠? 맞아요. 전기세? 아 진짜 그것 때문인가?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빛의 벙커가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제주 도민들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쪽으로 기금이 쓰이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약간 전체적인 관리라든지 제주도 뭔가
그 관광이나 이런 쪽에 좀 더 쓰임 때문에 네. 좀 그러지 않나? 저는 마르크 샤갈의 직접 그림이 그러니까 가끔 출장을 오잖아요. 네. 전시회를 갔었거든요. 출장이라고 해. 그림이 직접 왔어. 네. 출장 왔어. 그래서 보러 갔는데 그때도 한 12,000원, 13,000원 냈었던 것 음. 같은데 거의 저희 할인받아서 뭐 18,000원 18,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돈을 낼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조금 들었거든요. 네. 아니면 또 저작권 이런 이슈도 있을 것 같고. 그래도 출장 온 애가 더 비싸지 않을까? 걔 몸값이 더 비쌀 텐데. 하긴 그럴 수 있겠네. 그래서 아마 취향에 따라서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저희가 그러면 이제 마르크 샤갈이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먼저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가지 언니가 마르크 샤갈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소개에 대해서 이 인물을 맡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인물. 어디까지를 네. 간단하게 네, 해주셔도 보면 좋습니다. 보통 일대기부터 막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주 진짜 간략하게만 네. 네, 소개를 하겠다. 그래서 간단하게. 네. 일단 마르크 샤갈은요. 피카소 너무 잘 아는 피카소 네. 그리고 앙리 마티스 등과 함께 20세기 현대 미술의 거장 중 한 명으로 이렇게 좀 이름을 날리고 있고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화가입니다. 그래서 근데 상대적으로 피카소와 앙리 마티스가 조금 더 많이 알려진 느낌이 있는 것 같기는 그쵸. 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어쨌든 마르크 샤갈은 초현실주의, 표현주의, 입체주의 등 다양한 화풍의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렇지만 뭔가 특정 사조에 얽매이기보다는 네.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추구한 예술가로도 이름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회화뿐만 아니라 네. 스테인드 글라스, 무대 디자인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서도 활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작품에는 보통 네. 유대 문화, 러시아 민속 전통, 그리고 성경 이야기 등이 자주 등장하고요. 네. 대표적으로는 나와 마을, 생일, 파리 오페라 천장화 등이 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네. 그래서 좀 회화뿐만 아니라 그가 이제 참여한 예술 작품 같은 것도 같이 곁들여서 보시면은 훨씬 더 작품을 넓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샤갈에게 큰 영향을 줬던 그 하시디즘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 하시디즘이라는 게 흔히 신비 유대교라고도 이제 불린다고 하는데 맞아요. 1730년대에 바알셈 토브라는 인물이 폴란드 남동부, 그러니까 지금의 리투아니아 부근에서 시작한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전통적인 유대교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엘리트 중심으로 흐르는 것을 비판하면서 평범한 사람들도 누구나 신과 직접 교감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었던 운동인데요. 이 하시디즘의 가장 특별한 가르침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러니까 작던 크던 선하던 악하던 그 안에는 신성한 불꽃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점이었어요. 그래서 하찮게 보이는 작은 돌멩이나 뭐 길가의 꽃 한 송이, 뭐 심지어 우리가 나쁘다라고 여기는 사람에게조차도 신의 숨결이 깃들어 있다라고 바라봤던 거죠. 그래서 따뜻하고 좀 포용적인 사상이었던 것 같고, 하지만 이런 포용성 때문에 오히려 당시의 전통 유대교로부터는 이제 이단이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쵸. 어떻게 보면 보수와 진보의 차이도 있을 수 맞아요. 있겠네요. 그래서 그만큼 좀 시대를 앞서갔던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던 종교 운동이었고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하시디즘이 동물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생각인데요. 그들은 인간의 영혼이 사후에 동물의 몸속에 깃든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특히 죄를 지은 사람의 영혼은 말이나 소, 이 닭과 같은 우리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그 친숙한 동물의 몸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고 오히려 연민과 애정으로 품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하시디즘의 세계관이 샤갈의 작품에서 좀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나 그 자연과의 교감을 이해하는 데 큰 힌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의 그림 속에서는 사람이나 동물이 이제 구별 없이 어울리고 심지어 공중에 막 둥둥 떠다니면서 맞아요. 교감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런 좀 독특한 상상력과 따스한 감수성의 원천이 이 하시디즘이라는 종교적 배경에서 비롯되었다고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지금 놀라운 게 저희 네. 방송 들어오기 전에 커피 마시면서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왔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시니즘 자체가 그런 수행 방법인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음. 근데 제가 이 마르크 샤갈 그림을 보면서 네. 이 사람은 뭔가 영적 세계가 열린 사람인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이야기 들어보니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게. 네. 그래서 빛의 벙커에서 음. 샤갈의 그림 보고 달달보름이 좀 그렇게 느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보름은 이번에 그때 봤던 게 이제 첫 만남이 아니었던 거네요. 그쵸. 그쵸? 저는 전시회를 갔었으니까. 출장원 출장원. 전시관. 좋습니다. 그러면은 보름은 이제 두 번째 또 다시 보게 됐는데 음. 어떠셨는지 좀 궁금한데 들어볼게요. 그 전시회에서 봤었던 그림들은 사실은 몽환적이고 되게 아름답고 배우자를 향한 로맨스의 감정을 많이 담은 그림들을 집중을 해서 봤기 그런 때문에 기획전이었나 보다. 네네. 아니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응. 그런 거를 제가 좀 되게 집중을 해서 그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두운 기운은 사실 못 느꼈어요. 근데 이번에 빛의 벙커에서 딱 그 출입문을 들어가자마자 봤던 게 그리스도교의 박해였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저는 그게 사실 저한테는 되게 힘든 장면인데 그거를 보면서 그 선과 악이 이렇게 이분법으로 대치되는 그런 장면들도 좀 있었고 네. 약간 어두운 그림들이 초반에 음. 있었거든요. 맞아 네. 맞아. 그래서 저는 조금 처음 들어갔을 때는 내가 아는 샤갈 맞나? 약간 무서운데? 라는 오.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그거를 이제 찾아보니까 네. 이 사람이 처음에 뉴욕으로 떠나기 전에 어떤 유대인 학살들이 있는 그런 시기에 자기 안위에 대해서 어떤 공포감을 느꼈었고 그거를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그리스도가 그렇게 희생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많이 썼다고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조금 이해가 가면서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갔을 때 뉴욕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음악이랑 이런 것들이 조금 분위기가 바뀌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면서 내가 아는 샤갈의 그림들이 좀 나와가지고 이 사람도 처음부터 이런 그림을 그렸던 건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가지 언니는 샤갈과 첫 만남이셨나요? 네, 저는 첫 만남이었고요. 첫 만남은 너무 어려워요. 자, 만나는 어려워. 근데 저 너무 신기한 게 저도 딱 저희가 첫 만남이라고 이렇게 예시를 주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처음 들어간 순간부터 기억을 했어요. 그래서 네. 마찬가지로 성경 시리즈가 딱 나왔었던 게 딱 기억이 나면서 저도 무섭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악마라든지 뭔가 뭐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좀 사실적으로 표현이 되다 보니까는 좀 압도당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딱 들어가자마자 그걸 접했으니까 그래서 네. 뭔가 내가 죄 많은 인간이라서 괜히 무서웠나? 인간은 원래 다 죄가 많죠. 네,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을 처음 받고 든 생각이 일단 차갑다였었거든요. 네. 전체적인 인상이? 네. 진짜요? 그래서 그림들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왜 내가 차갑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지라고 하고 사진첩을 이렇게 찾아봤는데 네. 그림들이 대부분 파란색 색감들이 어,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 네네. 그래서 화가 이제 약간 소개 때문에 좀 찾아보니까는 실제로 청색을 잘 활용하는 화가라고 하더라고요. 샤갈이. 그래서 그림이 뭔가 기억되는 방식이라던가 여기에 대해서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맞아. 나는 그 마르크 샤갈의 그림에 대해서 뭔가 그림 형태는 기억이 안 나요. 좀 그래도 한 달 정도 됐으니까. 네. 근데 느낌은 남아 있는 거예요. 차가웠어. 그리고 벙커가 또 추운 것도 한몫했었던 것도 같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게 형태보다는 확실히 감정을 좀 뭔가 움직이는 게 예술이고 그림의 힘이 이런 데서 오는구나라는 게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얼마 전에 그 디즈니 플러스에서 무빙을 재탕했는데 거기서 가장 로맨틱한 장면이 이제 조인성과 한효주가 만나서 키스하는 장면이잖아요. 네, 공중 키스였나? 네, 그게 그 감독이 마르크 샤갈의 그 키스하는 그거 있죠. 그 그림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연출을 했대요. 근데 저는 그거 무빙을 다시 보고 가서 그 그림을 보니까 네. 너무 로맨틱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실 저는 차갑다라는 느낌이 전혀 없고 그런 따스함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봤던 거랑은 확실히 이제 두 번째 볼 때랑은 네. 조금 인상이 다른 것 같긴 해요. 딱 그 그림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한 게 네. 제가 좀 이따 질문에 샤갈 그림 한 문장으로 표현하기 있잖아요. 거기서는 그 내용을 썼어요. 그러니까는 청색으로 차갑지만 내용은 굉장히 따뜻한. 신기하다.
지금 딱 그 무빙의 그 장면 떠오르는데 떠올라. 연출 너무 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이런 샤갈이랑 첫 만남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샤갈을 아는 줄 알았는데 그림을 보고 저도 들어갔을 때 아니네. 나 완전 모르는구나. 역시. 네. 그래서 저도 좀 당황스러웠는데 저는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던 게 저는 그런 성경에 대한 그림을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못 봤었고 뭔가 마을 풍경을 담은 그림들 쪽에 제가 먼저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 되게 거칠다라는 느낌을 저도 들었고 그래서 좀 우리가 막 색감도 강하게 쓰고 하는 화가들 중에서 이제 야수파 쪽에 있는 화가들이 많으니까 야수파 화가인가?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뭐지? 약간 이러면서 계속 봤었는데 마을 그림들이랑 막 동물들이 있는 거를 저는 먼저 이제 초반에 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저희가 찢어져서 아마 보던 그쵸. 그 화면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마을 풍경을 닮은 뭐 토속적인 민속 화가의 느낌이 있구나라고 처음에는 느꼈었는데 제가 느낀 그 부분이 샤갈이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그 자신의 그림 속에 늘 고향의 모습을 담았다고 하는데 아마 그 감정이 거기서 좀 나왔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종교 그림을 좀 중후반에 갔을 때 봤어요. 그래서 그 앞쪽에 있는 걸 중간에 보신 거예요? 네, 저는 그거를 이제 제가 전시를 보다가 중간쯤에 그 종교적 그림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제가 아마 옆에 있던 누군가에게 이거 종교 아니야? 성경 그림 아니야? 이렇게 그 안에서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흔히 종교는 굉장히 이제 성스럽고 차분한 그런 그림을 생각하지만 그런 거랑은 이제 조금 거리가 있어서 또 이거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지 언니가 느낀 것처럼 무섭고 좀 압도당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죄 많은 인간이라서 그래. 진짜 그런 느낌과 그리고 또 이 그림은 뭘 표현하고 싶었던 건지 궁금증이 좀 계속 생기기도 했고 또 아까 보름이 말했던 그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그림도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세계가 정말 입체적이구나. 어떤 정신으로, 뭐 어떤 내면의 그런 뭐 뼈대를 가지고 이런 세계를 만들어냈을까. 그런 게 저도 좀 궁금했었고, 화가들이 대부분 그 나고자랑 고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샤갈이 대체 어떤 경험을 했길래 이런 좀 독특한 세계를 탄생시킬 수 있었던 걸까? 그 점이 저는 좀 가장 궁금했었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당시에 좀 찾아보고 들어갔었으면은 조금 더 샤갈을 잘 즐길 수 있었을 것 같은데라는 아쉬움이 조금 있었지만, 이제 오늘 또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샤갈을 만나는 작은 길잡이를 저희가 해드릴 테니까요. 네. 그런 바람도 조심스럽게 전해보면서 네. 저희가 이렇게 빛의 벙커 샤갈의 또 첫 만남과 두 번째 만남 함께 이야기를 해봤고요. 아마 그림을 좀 더 찾아보시고 오시지 않으셨을까 싶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샤갈의 그림 속 특징이나 혹은 상징, 또 눈에 띄는 점이 어떤 것들이 있으셨을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가지 언니는 어떤 점이 조금 많이 눈에 띄셨나요? 아까 말씀드렸던 블루톤의 색감,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굉장히 강렬한 색채를 사용했고요. 그 색채들이 주로 그림마다 꽃다발이나 꽃뭉치 같이 표현이 좀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물이나 동물의 눈이 좀 무서울 만치 또렷하게 그려졌다라는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하고 뭔가 강렬하게 기억에 남았던 그림들은 그렇고 그리고 인물이 두 사람 이상이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결혼식 빼고. 네, 그런 거 빼고는 거의 두 사람이나 혹은 한 명이 있었던. 그러네요, 진짜. 네, 그런 것들이 있고 두 사람의 경우는 좀 끌어안고 있는 경우가 많았었고요. 그리고 뭔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붕 뜬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몽환적인 느낌? 그런 게 좀 생각이 났어요. 네. 보름은 어때요? 저도 비슷해요. 저는 일단 동물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이 사람이 동물을 대하는 태도가 뭐였을까 좀 궁금해서 그 자리에서 막 찾아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광대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광대가
서양으로 하면 광대가 우리나라로 치면 나그네 같은 느낌이잖아요. 떠돌이? 그치. 근데 약간 그런 본인의 정체성을 광대로서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고요. 그리고 네. 초반에는 약간 무서운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이 나중에 이제 피카소의 영향인지 조금 입체파랑 결합돼가지고 그런 그림처럼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 보는 것도 재밌었는데 변화하면서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림체라던가 그 사람만 독특한 화법이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전체적으로 어떤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그런 분위기로 계속해서 나타났던 게 눈에 띄었던 것 같고. 네, 좋습니다. 저도 비슷했던 것 같은데요. 저도 가장 큰 매력이 그런 그림체, 표현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표현력이라는 게 사실 되게 좀 포괄적이잖아요. 뭐 여러 가지를 다 포괄하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디에서도 본 적이 없는 그런 화풍이었던 거죠. 그래서 물론 그림을 보다 보면은 그가 활동했던 시대에 그 유행했던 미술 사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트렌드를 따라갔던 그림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샤갈 특유의 스타일을 바꿀 정도로 영향을 준 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런 흐름들을 다 흡수를 해서 자신만의 그 독특한 세계를 창조해낸 게 굉장히 특별하다라고 느껴졌고요. 저는 이 사람의 그림을 볼 때마다 그 안에 응축된 무언의 감정이 느껴졌어요. 제가 샤갈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어가지고 책을 도서관에서 2권을 빌려서 봤거든요. 근데 하나는 이제 그가 직접 쓴 자서전이 있었는데 이 자서전은 솔직히 잘 읽히지가 않아서 번역이 잘못됐네. 멋장을 못 넘기고 사실 덮어버렸어요. 그냥. 그리고 다른 한 권은 좀 그림이 많이 수록된 책이었거든요. 왜냐면 그림을 조금 더 온라인에서는 찾는 게 한계가 있다 보니까 맞아요. 자세히 보고 싶어가지고 책을 이제 많이 수록된 걸 빌렸는데, 저는 지금까지 다른 화가 그림 보면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그 책 속에 샤갈의 그림을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마치 뭔가 한 점 한 점이 샤갈의, 그러니까 영혼의 조각들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기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림 속에서 좀 뭐 종교적이고 영적인 감정, 그리고 그가 유대인으로서 척박했던 그런 삶이나 뭐 고통스러웠던 순간들, 하지만 그럼에도 막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점들이 그의 애절한 강렬한 의지가 그림 안에 좀 들어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근데 표현이 너무 좋다. 부담스럽다니. 그래서 이게 되게 부담스럽다는 표현이 부정적으로 들리진 않아요. 맞아요. 부정의 부담스러움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그림을 보면 우리가 보통은 이런 그림이구나, 이런 표현이구나라고 뭐 편하게 감상을 하기는 전 좀 어려웠고, 오히려 그 그림을 제가 이렇게 책 거치대에 그림이 나와 있는 걸 계속 펴놓고 올려놨는데 그 가슴 한 구석이 탁 걸리면서 죄어 들어오는 것처럼 되게 답답하고 심장이 너무 두근거렸어요. 그래서 그냥 탁 덮어버렸거든요, 그 책을. 그래서 막 우리나라 표현으로 치자면은 약간 그림에 한이 서려 있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좀 들었고, 아까 하시니즘 이야기할 때 그랬잖아요. 물건에도 뭐 정령이 있고 신성이 있다. 그림에 그런 기운들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가 봐요. 그리고 실제로 어쨌든 유대인으로 생활하면서 그림을 공부하는 것조차도 좀 녹록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지. 그러니까는 심지어는 뭐 상트페레푸르크 거기는 유대인들은 통행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친구의 통행증을 좀 빌려서 2년 동안 그 예술학교 공부를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힘들게 했었네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윤동주 시 읽다가 갑자기 울컥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느낌 아닐까? 그림에서 그런 거를 느끼는 거죠. 그런가 봐요. 그래서 보름이 말한 것처럼 부담스럽다가 별로거나 뭐 싫어서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그 느껴지는 무언의 힘이 너무 강해서 저는 그냥 그 그림이 마치 그의 영혼이 담긴 조각들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어떻게 느끼셨는지 좀 궁금하기도 했고, 그 샤갈 그림에서 이제 성경 시리즈 얘기 처음에 바로 보셨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성경 시리즈 그림의 특징들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시에나의 간략이란?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주제로 한 그림이다라고 하면은 뭐 엄숙하고 신성한 이미지들이 떠오를 것 같은데, 샤갈의 그림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그림과 분위기가 조금 사뭇 다른 그림입니다. 약간 탱화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있어요. 탱화가 뭐죠?
석가모니를 그리고 그런 것들을 탱화라고 하던데. 예, 아니 뭐 오방색 많고 그런 거. 예, 그러니까 어쨌든 불교 쪽 그림은 좀 직접적인 그런 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던 것 같아요. 표현 방법이. 네네네. 맞아요. 아마 샤갈은 유대인이면서도 또 여러 또 성경에도 관심 있고 종교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느낌이 같이 좀 가져갈 수 있었던 것 같고 이 샤갈이 성경을 단순히 신화의 기록이나 뭐 과거의 영광의 흔적이 아니라 샤갈에게는 이게 생생히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이야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의 내용도 기독교적 성경 내용과는 조금 달라요. 그가 유대인의 시선으로 성경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가지 언니가 느끼는 그 포인트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가 등장하는 그림이 몇 개 있는데 샤갈은 예수를 단순히 기독교적 인물로 표현하지 않고 그 고통받는 유대인의 상징으로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 속의 예수는 유대인의 전통 의상을 입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주제는 이제 성경이었지만 그 안에는 기독교와 유대교의 상징을 좀 자유롭게 섞어서 표현하면서 그 속에 개인적인 감정과 또 경험을 깊숙이 담아냈습니다.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제 나치를 피해서 프랑스를 떠나서 미국으로 망명했던 그 시기에 전쟁과 학살 속에서 유대인들이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는지 그 고통스러움을 이 성경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듣고 나니까 네. 그림이 더 많이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샤갈의 이 세계가 정말 굉장히 깊었던 것 같고 그리고 샤갈이 어릴 때부터 성경 이야기를 좋아했대요. 근데 그에게 성경은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나 현재의 자신과 연결된 시간으로 바라보면서 자신의 감정 그리고 이야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색채와 상징을 담아내는 중요한 소재였던 거죠. 근데 이 성경 시리즈를 그가 인생의 말년 때 이제 20여 년 동안 집중적으로 제작한 작품들이라고 합니다. 아, 초년이 아니라 말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뭔가 영적으로 더 많이 열렸을 때 그런 걸 좀 해냈던 게 아닐까 싶네요. 그래서 나이를 보면은 60대에 접어들면서 그때 이제 그리기 시작했고 뉴욕 생활을 정리하고 프랑스로 돌아가서 본격적으로 성경을 주제로 한 연작들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이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희망을 놓지 말라는 그 깊은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맞아요. 샤갈이 남겼던 유명한 말 중에서 나는 나의 캠퍼스 위에서 기도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의 예술 작품들은 단지 예술 작품을 그린 게 아니라 그의 간절한 기도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앙의 힘이라는 게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 좀 모두를 하나로 연결하는 힘이 있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에서 유대인으로서 좀 숱한 고통을 경험했던 그가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힘든 고통 속에 있더라도 결코 희망을 잃지 말라라는 이런 메시지를 성경 연작을 통해서 전해준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똑똑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저희는 아시아인이니까 네. 기독교와 유대인 사이의 관계성을 잘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근데 그 유대인으로서 유럽에서 출생하고 살아간 사람들한테는 사실 그 유대인 정체성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타자를 이해시키는 것도 되게 중요한 작업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맞아요. 그거를 성경과 그리스도의 그림으로서 표현했다라는 거는 영리하네, 기독교인들이 진짜. 그거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포용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거를 어떤 장을 마련해 줬다라는 거. 그게 캔버스에서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딱 또 갑자기 눈물 나려고 하네. 그러니까 나도 들으면서 설명을 들으니까 와 되게 몰입도 되고 네. 정말 의식 수준이 높으신 분이네요. 그러니까 진짜 높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의 그림에 대해서 우리가 또 방송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샤갈 그림을 우리가 또 한 문장으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질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가지 언니에게 샤갈 그림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본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네. 차갑지만 그리움이 깃든 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그림체 색감은 좀 푸르기 때문에 좀 차가운 느낌이 드는데 그 안에 그려진 그림의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따뜻하거든요.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런 그림들이 되게 많고 눈 감고 이렇게 뭔가 휴식하고 있는 듯한 네. 그런 안도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라든지 뭔가 위로도 좀 전하고 싶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꿈속에서 뭔가 그리움, 그러니까 내가 돌아가고 싶은 그때 혹은 추구하고 싶은 이상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그린 뭔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저도 비슷한데 네. 둥둥 떠다니는 표류하는 삶이지만 확고한 정체성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유대인들이 사실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표류하는 삶이라는 것 자체를 몽환적으로 잘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가지언니 이야기도 그렇고 제 문장도 그렇고 듣다 네. 보니까 예술가가 그 극단에 있는 접점을 잘 활용해서 그거를 표현해내는 게 예술가인 것 같아요. 뭐뭐 하지만 이렇다. 맞아. 맞아. 맞아요. 저는 그림으로 표현한 영혼의 기도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처음에 이 문장 앞에 고통스러웠던 한 사람이 그림으로 표현한 영혼의 기도라고 썼었는데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하려고 생각해 보다가 문득 샤갈이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겪었던 그 고통을 마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예수에 대입했던 것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또 그를 단지 고통스러웠던 사람이라고만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한 느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하늘에 떠다니는 것처럼 그 벨라와 사랑에 빠졌을 때 그런 행복한 순간들도 경험을 해봤고 그런 그림들도 또 많이 전달을 해줬기 때문에 맞아. 앞에 표현을 좀 덜어내고 그림으로 표현한 영혼의 기도라고만 표현을 해봤습니다. 솔직히 그런 그림 그려주는 남자랑 사랑 빠지지 안 빠져? 그치. 내가 막 구름에 떠다니고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완전 진짜로 최고의 프로포즈 아닌가요? 샤갈 듣고 있나요? 아, 좋습니다. 그럼 이 독특한 화풍으로 좀 그림을 그렸던 샤갈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시대를 그린다면 어떤 모습일지 좀 샤갈의 감성으로 그려진 현대 시대 어떻게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보름 어떻게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 그 전시장에서 본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노아의 방주 표현한 그림이 있었거든요. 샤갈 그림 중에서. 그때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굉장히 복잡하게. 요즘을 표현을 한다면 너무 이제 복잡한 세상이잖아요, 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온갖 동물들이 다 나오고 약간 몽환적이기보다는 되게 복잡하고 어지러운 그런 그림으로 표현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복잡성만 보여주는 게 아니고 다양성을 표현을 하면서 그 안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생명들의 느낌으로 표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세상이 그렇거든요. 샤갈 오빠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아 그럼 우리 오빠는 하늘에서 듣고 있지 샤갈 오빠. 샤갈 오빠는 굉장히 그렇게 복잡하지만 맞아. 따뜻한 느낌을 살려주실 거야. 맞아. 우리 오빠는 그래. 샤갈 덕후 3명 생겼네요. 가지언니는 어떻게 표현을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일단 샤갈의 그림을 푸른 색감으로 좀 많이 기억을 하다 보니까는 파란색 불길이 솟구치는 지옥도를 가스렌지 아닌가요? 가스렌지에서 활활 타고 있는 지옥도. 저는 중앙에 파란색 불꽃이 막 이글이글하고 네. 그 주변으로 영혼인지 사람인지 모르는 그 사람들이 부유하는 그런 그림을 좀 상상을 했어요. 네. 그러면서 저 혼자 되게 의미 부여를 했던 게 그래 파란 불꽃 자체가 현대를 되게 잘 표현한 것 같다라는 느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차갑지만. 아니 너무 뭐랄까 그 차가웠다는 게 이성적인 면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무관심도 좀 차가움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무관심이 곧 지옥이 되는 그런 세상을 표현해서 좀 그렇게 나타나면은 그래서 제가 그것을 표현해보고 싶었거든요. 집에서 네. 그려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리니까 샤갈에 대한 모욕이 되겠더라고요. 샤갈 오빠 듣고 있지. 안티 샤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도저히
챗GPT한테 시키세요. 요즘 그림도 잘 그려주더라고요. 맞네요. 그 친구한테 한번 의뢰를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의뢰해서 결과물이 나오면 저희한테도 꼭 공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지 않겠다. 네. 시에나는 어땠어요? 네, 저도 약간 두 분이랑 좀 비슷한 부분도 있는데 저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 근데 사람들이 저는 다리로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머리가 너무 커져서 거꾸로 사람을 뒤집어서 머리로 걸어 다닐 것 같고 반대로 다리가 얼굴이 이제 되는 생각을 했고요. 발가락 사이에 왠지 그 막 휴대폰이나 AR 기기를 신발처럼 하나 달아줘야 될 것 같고 약간 그건 피카소풍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치. 네. 그리고 또 약간 저는 색을 그 가운데는 약간 흑백인데 가장자리로 갈수록 컬러가 있는 그런 오. 그림을 좀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 방법이 그것도 굉장히 강한. AI한테 좀 궁금하다. 표현하고 싶다. 근데 내가 말을 잘해야 되더라고요. 음. 얘한테 주문을 하려면 네. 지금 우리 이 언어로 하면 엉망진창으로 나오고. 훈련을 잘 시켜야 되겠네요. 아니, 명확하게 오더를 넣어야 돼. 네, 좋습니다. 좀 명확하게 오더 넣으신 분이 그린다면은 우리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샤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좀 간단하게 나눠봤는데 간단하게 나눠봤죠? 네. 항상 40분 동안. 간단해. 항상 간단해요. 이번에 저희가 또 한 분의 이제 화가를 만나볼 건데 저희가 네. 두 번째 빛의 벙커에서 이 다음 전시에도 만나볼 수 있는 화가고 이제 이활종이라는 화가인데요. 이 이활종님에 대해서는 달달 보름이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달달 보름에게. 네. 이활종은 한국의 동양 화가이고요. 네. 전통 수묵화에 굉장히 현대적인 감각이랑 해학적인 요소들을 합쳐서 독창적인 화풍을 구축한 예술가입니다. 네, 원래는 교수직을 역임을 하면서 네. 1990년까지 교수로 사시다가 오. 1990년에 교수직을 내려놓고 그때부터 제주도로 이주해서 본격적인 창작 활동에 전념하셨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분이 만드셨던 그림 중에서 제주 생활의 중도 시리즈가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고 저희가 봤던 전시회에서도 그 제주 생활의 중도 시리즈를 조금 더 중점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제주도에서 자연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굉장히 따뜻하고 해학적인 시선으로 담아냈고요. 그 작품 속에는 감귤이나 바다, 돌담, 오름, 제주 해녀 이런 제주도의 일상적인 그림들이 조금 반복적으로 등장을 하고 혹은 사람과 동물 그리고 자연 이런 모든 것들이 평등하고 함께 공존하는 그런 모습들을 그림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살스러운 표정이랑 네. 편안한 색감 이런 맞아요. 것들이 조금 특징이라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편안하고 또 웃을 수 있는 네. 그런 여유를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맞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이활종님의 첫 만남도 어땠는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가지 언니는 이 이활종 그림가의 첫 만남 어떠셨나요? 좋았습니다. 너무 좋아. 왜냐면 네. 일단은 그 전에 샤갈의 그림들이 좀 진지한 면들이 많이 있고 맞아요. 우리 시에나가 표현했던 것처럼 부담스러운 너무 영혼이 네. 깃든 그런 그림으로 싹 뭔가 네. 꽉 차 있다가 긴장이 스르륵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네. 이활종님의 그림을 보면서. 왜냐면 우리 보름이 소개했던 것처럼 색감도 막 분홍, 노랑, 빨강 이런 약간 어린이집 스타일의 색감을 사용하고 하다 보니까 네. 되게 아기자기해서 솔직히 저는 샤갈보다는 그러니까 더 제 취향이었어요. 네. 그리고 진짜 툭 던지는 따뜻한 뭔가 멘트들이라는가 이런 것들이 좀 더 깃들어져 있어서 되게 힐링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샤갈과 대비되다 보니까 좀 더 네. 그런 마음이 강하게 생기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예. 맞아. 달달 보름은 어땠어요? 저도 비슷해요. 그렇다고 이분의 그림이 뭐 영혼이 없다 이게 아니고. 그렇지. 아유. 정말 뭐라고 할까? 그 전시 중에 나머지 전시가 한 1시간 정도 된다면 20분 정도가 이분의 그림이 나왔던 것 같은데 숨통이 트인다고 해야 되나? 맞아요. 네. 그래요. 힐링 그야말로 그런 느낌이었고 그림 자체가 너무 예뻐요. 그래서 나는 이 그림이 그려진 손수건과 파우치를 가지고 싶다. 맞아. 그런 소유욕이 막 올라오는 그런 그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림들은 나한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지만 어떤 그림들은 그냥 보고 있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그런 그림들이 있잖아요. 이활종님 그림이 약간 그런 그림들이었고 사물이랑 그 동물
그리고 자연, 사람 이게 비율이 사실 잘 안 맞았거든요. 네. 되게 1대1처럼 이렇게 음. 원근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처럼 네. 그려졌는데 그게 이분이 의도하는 바였다고 생각해요. 그 공존하는 삶, 똑같은 평등한 삶 그런 거를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좋습니다. 저도 비슷하게 느꼈는데 좋았고 저도 좋았고 좀 한번 마주치면은 그 빠져드는 특별한 힘이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익숙하고 좀 편안한 일상적인 그런 풍경이 담겨 있는데 그 배경이 제주도라서 또 더 친숙하고 따뜻하게 느껴졌던 것 같고 이게 단순한 풍경화라기보다는 뭔가 사람 사는 그 이야기를 표현한 것 맞아. 같다라는 느낌도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순간을 떠올릴 때 뭔가 거창한 순간보다는 작고 소소한. 맞아요. 그런 순간들 떠올리잖아요. 저는 딱 그런 순간들을 그려놓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작은 행복, 소소한 순간들의 그런 감성이 소확행. 고스란히 그림에 좀 잘 표현이 됐다라고 느껴졌고요. 그 이왈종의 그 질감 표현을 그림의 질감을 굉장히 독특하게 표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그림 위에 이렇게 덧칠을 하고 다시 긁어내는 독창적인 기법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맞아요. 그래서 그런 기법 때문인지 뭔가 한 장의 그 캔버스 위에서 과거랑 현재가 같이 공존한다라는 그런 묘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약간 빛바랜 느낌이 나는 게 왜 그런 건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약간 그런 기법에 의해서 그렇게 느껴졌던 건 아닐까 좀 싶기도 하고요. 굉장히 평범하지만 따뜻한 삶의 이야기 같기도 하고 오랜 세월을 품고 있는 좀 고풍스러운 벽화 같은 느낌도 들었었어요. 그래서 아까 보름이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과 동물과 자연을 구분하지 않고 잘 어우러져 있다,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과 너무 예스러운 풍경도 아니고 또 너무 맞아. 현대적인 풍경도 아니고 딱 절묘하게 그 중간을 잘 결합했구나라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 계속해서 나오던 문구가 있었잖아요. 그럴 수 있다. 그것이 인생이다. 맞아. 예. 너무 좋지 않아요? 좋았어요. 그거 진짜 좋았어요. 예. 그 문구가 그냥 딱 그림이랑 같이 보면 되게 위로해주는 그런 느낌도 있어서 저도 굉장히 좋았고 이게 누가 봐도 밝은 그림이잖아요. 저는 좀 이런 밝은 그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딱 봐도 밝기만 하진 않고 여러 겹의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있는 느낌이 들어서 좀 굉장히 좋았고 그러니까 밝은데 은근히 향수를 또 일으키는 맞아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도 그 소품샵의 소품들이 좀 아른거린다. 사고 싶다. 사고 싶었는데 그 재질이 너무 탄탄하지가 않더라고요. 네. 좀 오래 간직하고 싶어. 그래서 팜플렛을 가져와서 네. 그것을 저의 책상에 붙여놨습니다. 붙여놨어요? 네, 그때 그 팜플렛. 네네. 네. 난 챙겼는데 어디다 뒀는지 몰라.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이활종 화백의 작품 시리즈 중에 아까 보름이 잠깐 소개해줬던 그 제주 생활의 중도라는 그 시리즈 작품이 있어요. 네. 근데 여기서 이 중도라는 단어가 불교적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한쪽으로 불교에서도 나오고 철학에서도 나오고.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는 이 조화로운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 맞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가 제주에 내려와서 이 중도를 실천하면서 살았다고 했는데 이 이활종님이 말했던 제주 생활의 중도란 무엇이었는지 혹은 그 작품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었다고 생각하시는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보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저는 사실 인생의 목표예요. 중도가. 맞아요. 네. 중요합니다. 이게 네. 이거를 깨달은 지 꽤 됐어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야 되나. 근데 처음에 제가 중도라는 개념을 알게 된 건 니체 때문이거든요. 니체의 책을 읽으면서 니체도 중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근데 그 전에 이미 많은 철학자들이 얘기를 했고 그보다 더 앞선 분이 붓다예요. 2600년 전에 중도가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셨던 거죠. 근데 조금 시기만 달랐을 뿐이지 철학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종교에서도 이제 중도라는 개념이 생겼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왜 하필이면 제주도일까? 중도는 속세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제주도에서 그걸 찾으려고 하셨을까? 그게 되게 궁금했는데 그게 떠올랐어요. 많은 요가 하시는 요기들이 제주도에 되게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자연과 어울리는 것도 일종의 중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속세에서는 그러기가 힘들거든요. 맞아요. 네. 그건 진짜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속세에서 물론 균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내가 이 큰 틀의 삶이라는 과정에서 봤을 때 자연과 그리고 인간과 똑같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과 평등하게 이 중도의 삶을 어우르기 위해서는 제주만한 곳이 없다.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 도심 육지의 삶과 다르고 그냥 아무데나 바다고 산도 여전히 있고 물론 지금 관광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느낌도 있지만 그 느끼는 자체가 여기에서 느낄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소박한 삶도 거기 있고 그래서 이분도 교수직을 내려놓고 제주도로 간 게 아닐까?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저는 지금 제가 고민하고 있는 중도 같은 경우는 현실 감각과 이 제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어떤 영적 수행을 유지시키면서 근데 그 고민이 진짜 많은 네.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상과 네. 내 현실. 맞아.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버리면 망상해서 살게 되는 거고 또 너무 현실적으로 하면 우울증에 걸려요. 맞아요. 그래서 그 외줄타기를 하는 이 인생에서 그 균형을 잘 잡아서 나를 챙기면서 사회를 좀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는 게 제 인생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들이 사실 너무 따뜻하면서 좋았어요. 맞아요. 네, 좋습니다. 우리 가지 언니는 제주 생활의 중도란 또 어떻게 생각하시고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도 결국에는 아까 달달 보름이 좋았다는 그 네. 멘트 있죠. 네. 그럴 수 있다. 그것이 인생이다. 저는 그 자체가 중도의 인생을 사는데 가장 필요한 마음가짐이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왜냐면은 우리가 아까 보름도 그런 부분을 고민하긴 하지만 현실과 이상에 항상 부딪혔을 때 내가 추구하는 바에서 너무 현실적으로 내가 가면은 어느 순간 또 죄책감이라는 게 또 들잖아요. 그래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지금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라면은 그래 이것 또한 그럴 수 있어. 내가 지금 현실에서 그럴 수 있어 하고 그걸 넘어가 주는 거. 네. 예. 그래야지만 오히려 저 거기에 매몰되지 않고 그냥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항상 그 마음을 좀 품고 사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중도고 네. 그런 면에서는 제주도 물론 제주도나 이렇게 좀 떠났을 때 그런 생활하기엔 정말 편해요. 그치. 근데 우리 현실상 우리가 뭐 거기서는 일단 먹고 살 게 없고 요가 강사도 아니고 사람이 뭐든 네. 먹고 살 게 기반이 그 욕구 단계 이론도 생존의 그럼요. 욕구가 먼저 충족이 돼야 네. 올라갈 수 있고 자아 실현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 내가 지금 그렇게 다 그러니까 현실을 벗어나서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떠날 수 없다면 지금 현실에서 그래 그럴 수 있어 이것도 인생이야라는 것들을 좀 받아들이고 여기서의 나의 중도를 찾을 수 있는 것들 좀 생각해보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곳이 제주도다 나에게는 그런 마음도 좀 갖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전 그게 더 네.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 네. 있어요. 그래서 눈에 계속 보이니까. 네, 그 출가하시는 스님들 중에서 제가 출가가 있고 진짜 속세 벗어나서 출가하시는 분이 따로 있는데 제가 출가가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 네, 그 속세에서 중도를 지키는 것 자체가 너무 유혹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려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주도에 가면 좋죠. 가면 좋지만 그렇죠. 갈 수 없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그림으로 위로를 받고 그럴 수 여기서 있어. 네. 여기서 돈도 벌고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하면서 그래 그 중간을 맞추는 거야. 내가 오늘 조금 너무 현실주의적으로 너무 뭔가 그렇게 욕심을 냈다라고 하면 기도 뭐 회개하고 그게 중도죠. 좋네요. 네. 네. 시에나는요? 네, 좋습니다. 저 이분이 이제 90년대 제주도에 가셨다라고 했는데 1990년도에 제주도는 뭐 당시 기준으로는 나름대로 발전했다고 여겼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에 비하면 정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요. 맞아. 근데 최근에 제주도는 정말 급격히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쩌면 지금 시기가 좀 과부하가 아닐까? 과거와 현대가 가장 극적으로 충돌하는 시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어떤 곳은 너무 발달해서 막 세련되고 도시적인데 또 다른 곳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극단전 대비가 생겨버린 것 같고 이 작가도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지만 저는 이활종이라는 이 분의 삶 역시도 이 제주섬과 좀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이 이제 미술학과 교수로 10년 넘게 대학에서 재직을 했어요. 네. 그럼 당시 기준으로 본다면 소위 엘리트 코스를 밟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엔 교수가 최고지.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안정적이고 명예로운 자리에 있었던 데다가 당시에 남성 교수로서 어느 정도 누릴 것은 충분히 누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이가 제주도로 온 계기가 이제 그 민주화 운동이 활발했던 시기에 잦은 데모로 인해서 수업을 하기가 어려워져서 안식년을 맞아 제주도로 왔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도시가 혼란스럽고 복잡했던 시절이니까 왠지 조용하고 평화로운 이 제주가 그에게는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냥 그렇게 내가 지금 속이 시끄러우니까 싶기도 하고 또 뭐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화가로서의 영감도 자연히 얻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재미도 없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너무 조용하잖아요. 그래서 극과 극으로 오가는 환경인데 아마 작가가 이 스스로 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중심을 찾아야 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제주 생활의 중도를 지키려고 했다가 저는 첫 시작은 자신을 위한 것 같기도 해요. 뭔가 명예롭고 화려했던 과거의 순간들과 한적하지만 조금은 지루한 현재의 생활 사이에서 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자신만의 중도를 찾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 같고 그게 첫 출발이 아니었을까? 그냥 그렇게 혼자 생각을 해봤고 또 90년대부터 작품 활동을 하다 보니까 제주도의 환경이 계속 변화해 오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요즘은 이제 지나친 제주도의 환경 개발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많고 또 개발과 보존 사이에서 그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또 새롭게 해석할 여지도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그 느낌이 오히려 지금 시대에 더 와닿고 또 절묘하게 그 타이밍이 잘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뭐 이런 타이밍도 저는 예술가가 가진 행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주 생활의 중도는 지금 이 시대에 좀 다양한 의미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작품이고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좋은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맞아요. 네. 그리고 불교에서는 이분법 자체를 다 내려놔요. 옳고 그름이 아예 없거든요. 저도 이제 아무리 제가 인권 공부를 하고 아무리 세계시민 관련해서 공부를 해도 그 이분법의 경계가 허물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힘들죠. 그러니까 페미니즘을 공부하면 안티페미니즘이 너무 나빠 보이고 근데 그게 너무 싫었어요. 제가 괴로워지니까. 저는 그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사실 불교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그 중도라는 게 그거 같아요. 그 이분법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 그럴 수도 있다. 상대방이 저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럴 수도 있다. 그치. 저 사람도 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지. 네, 생각하고 지금 사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분열들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내가 덜 괴로워지는 거죠. 그게. 그쵸, 그쵸. 네, 좋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좀 마르크 샤갈과 또 이활종 그 두 화가의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봤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뭐 영적인 이야기부터 해서 중도까지 그러니까요. 약간 종교적인 느낌이 네. 많이 들기도 하는데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또 이야기를 해봤고 오늘 이제 콘텐츠 특집이긴 했지만 듣보 여행 특집 2탄 얘기도 했었어요. 우리 네. 이런 데 다녀왔다. 맞아요. 제주도 갔다 왔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제주도 갔다 온 후에 콘텐츠 특집이었고 1탄은 저희가 홍콩에 다녀온 후에 화양연화를 다뤘었습니다. 네. 네, 1탄도 궁금하시면 클릭. 네, 부탁드려요. 그래서 제주도 여행 덕분에 이렇게 또 빛의 벙커와 마르크 샤갈 또 이활종이라는 예술가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교양을 쌓는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혹시 최근에 여러분들 본 전시가 있으신지 혹은 뭐 관심 있는 전시 이런 것이 있었으면 싶은 전시 추천할 만한 전시가 있으신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가지언니 어떠신가요? 저는 가고 싶은 전시가 예전부터 하나 있었는데 네. 그게 이제 어둠 속의 대화라는 옛날에 무한도전에 나왔던 거 아니에요?
무한도전에서 아마 어두운 카페를 갔을 거예요. 어두운 카페. 그때 한창 유행했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어둠 속의 대화는 말 그대로 정말 깜깜한 곳에 가서 극한의 어두운 곳에서 극대화된 감각을 체험하는 전시라고 해요.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몰라요. 왜냐하면 스포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가보고 싶다라는 느낌이 있는데 너무 신기한데요? 네. 한지 꽤 오래된 걸로 되게 아는데. 오래됐어요. 2010년인가부터 해서 상시로 하고 있는데 아직도 못 가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어둠 자체를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가보고 싶다라는 것도 강해요. 그 두 가지 마음이 좀 교차하면서. 그런데 이제 올해 안에는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래서 북촌이랑 동탄에 있거든요. 맞아요. 동탄에 그래서 있었어. 좀 거리감도 있어서 가기가 좀 접근성 때문에 못 가는 것도 있는데 그건 좀 핑계긴 하죠. 동탄은 저희 다 네. 남부 사니까 네. 같이 한번 가요. 좋아요. 이렇게 그룹으로 같이 예약해서 갈 수 좋습니다. 있어서 한번 가보면 재밌겠네요. 네. 나 뭔가 좀 보는데 너무 나도 어두운 거 무서워하는데. 난 너무 좋아. 진짜? 나는 감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무서운 거야. 깜깜한 데서. 아니지. 마음이 감각이 예민하니까 응. 소리도 잘 들리고 냄새나 이런 것도 되게 잘 맡거든요. 응. 그래서 저는 무섭지 않아요. 어두운 게. 오히려 감각이 깨어 있으니까 네. 저는 그게 감각이 극대화돼서 더 조그만한 것도 크게 느껴서 저도요, 무섭더라고요. 마음의 준비를 좀 하고. 그냥 단지 어두울 뿐인 건데 그게 왜 무섭지? 이럴 거야? 중도 안 할 거야. 중도 분별. 분별심이 올라오네요. 에이, 그럼 달달 보름은 저 엊그제 다녀왔는데요. 불교 전시 갔다 온 거 봤어요. 네네네. 아. 그 티벳 불교 공예 전시회를 다녀왔는데 네. 그 티벳은 불교가 우리나라 불교랑 달라요. 우리나라 불교는 대승불교고 티벳은 인도는 이제 남방불교라는 게 좀 남아 있고 티벳은 밀교라는 게 있어요. 밀교. 네네네. 그래서 테마록에 나왔던 그 수인하는 사람들이나 테마록에 처음에 이렇게 나오는 그 밀교에서 나오는 그런 시리즈들이 있거든요. 테마록 보시면 불교 중에서 티벳 밀교라는 건데 여기는 약간 영험함, 그러니까 신비로움을 좀 많이 중시해서 어떤 부처님의 수행적인 것보다는 믿고 뭔가 깨달음으로 가는 그런 영적인 게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저한테는 접점이 없는 거예요. 전 불교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지금 수행하고 있는 정토의 집단에서는 수행이라는 그런 내가 몸을 쓰고 절을 하고 아니면 내가 참회하는 거를 좀 집중적으로 하다 보니까 영험함을 약간 경계하시거든요. 그쪽에서는. 그래서 접점이 없는데 너무 궁금한 거지 이게. 그래서 가서 봤어요. 근데 여기가 티벳 불교에서는 어떤 종교적인 그림 아까 얘기했던 그게 맞는 것 같은데 탱화 여기선 탕카라고 하더라고요. 비슷하다 이름. 탕카라고 하는데 그 두루마리로 이렇게 한 오방 색깔로 돼 있는 그런 이제 보살들이나 아니면 부처님 맞아요. 혹은 스승들 만다라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려진 그런 그림인데 이걸 가지고 약간 이제 기도도 드리고 그리고 명상도 하고 그런 용도로 많이 쓰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예쁘고 보는 거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데 좀 무섭게 느껴지기도 해요. 그 앞쪽에 엄청나게 큰 책자로 넘기면서 볼 수가 있는 그런 탕화들이 있는데 지옥도 같은 것도 거기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서양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오리엔탈리즘의 약간 극대화된 그런 아름다움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좀 신비함을 많이 느낄 수가 있는데 되게 싸요. 6,000원? 진짜 저렴하네요. 네, 화정박물관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이제 이쪽에 만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가서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거기가 평창동 쪽에 있는데 그 주변이 되게 좀 조용하더라고요. 서울이랑 다르게. 그래서 그냥 근교 나들이 하시기도 괜찮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두 분이 또 추천해 주셨는데 저는 최근에 본 전시를 생각해봤더니 진짜 안 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작년에 예술의 전당에서 했던 그 베르나르 비페라는 프랑스 화가 전시가 있었는데 제가 좋아했던 그 밝은 느낌의 전시는 아니셨어요. 근데 아까 보름이 그 광대 얘기 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분은 그 이제 마스크를 따져보자면 젊은 시절에 굉장히 잘생기셨더라고요. 근데 자신을 광대에 비유한 그림을 정말 많이 남겼어요. 그래서 그게 좀 되게 내면에 어떤 상처가 있지 않았을까 싶은 부분도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좀 최근에 봤던 전시였고 이분이구나. 바람이 있다면
제가 최근에 이 폴 세잔이라는 화가에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그 영화 중에서 나의 위대한 친구 세잔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이 영화가 이제 세잔이랑 그 에밀 졸라라는 작가 이 두 사람의 우정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근데 세잔이 정말 이제 성격도 더럽고 괴팍한 사람인데 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좀 상처받고 그런 부분들에서 제가 연민의 감정을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그의 작품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겼고 또 현대미술의 아버지라고도 하니까 이 세잔도 전시가 열릴 것 같아서 아마 언제 또 전시가 열리면 감상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최근에 그 국립중앙박물관에서도 네. 전시 좋은 거 많이 하는데 네.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평일에도 막 줄을 서서 들어간대요. 가고 싶어도 그래서 갈 수가 없어서 좀 아쉽기도 해요. 요즘에 사람들이 전시를 더 많이 가는 추세인 것 같아가지고 옛날처럼 그렇게 막 편하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한번 또 좋은 전시가 있으면 저희 같이 또 듣보들 가보도록 해요. 네.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컨텐츠 특집 빛의 벙커 마르크 샤갈 또 이활종 이야기 나눠봤고요. 듣보영화 인스타그램 아이디입니다. db.movies db.movies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다음 주에는 어떤 영화 또 만나게 되죠? 네, 다음 주엔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 콘클라베. 아. 지금 절찬리에 상영 중이고 네. 입소문이 조금씩 나면서 상영이 그렇게 오래 안 할 것 같았는데 아마 네. 방송 나갈 때쯤에도 계속 걸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콘클라베로 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